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가운데 4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80%까지 치솟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30%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나 코로나 대응 초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둔 대통령 가운데는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야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참패한 지난 재보궐선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신 분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여당 주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서울 강북구 의뢰 재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정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호남 쪽에 자주 방송을 나오신 건 아니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우리 정병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교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요.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71년생, 이제 막 만 50의 나이이고요. 이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우리 시대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많이 실망드리고 아쉬운 점 많이 있으실 텐데, 특히나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 또 호남의 유권자분들께서는 실망이 많으실 텐데요. 변화를 위한 몸부림, 젊은 국회의원이, 젊은 정치인이 앞장서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4년. 박하게 보시는 분들은 4년 동안 힘들었다고들 얘기하고 주로 야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복지와 관련돼서 차분하게 그 시스템도 갖춰오고 있고요. 부족했던 부분을 또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다들 그 명명이 기억나실 텐데, 건강보험의 이제 보장성이 더 강화됐다고 하는 점, 이건 이제 많이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나서 여전히 재벌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시장에서 그 국제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른바 재벌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렇게 이야기 됐었던 사회적 과제들, 경제적 과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정부 들어서도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이제 부동산 혹은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심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성과는 없다. 통계적 수치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계속 되는데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손에 잡히는 경제적 성과, 일자리의 증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의는 많이 신장이 됐는데 손에 잡히는 경제적 효과는 없다. 왠지 이 얘기가 좀 서로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얘기도 가보겠습니다.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년. 네, 저는 박용진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요. 박용진 의원 말씀하시는데 자꾸 반론을 제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복지 문제 굉장히 많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능력 때문에 유능한 것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의료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거 보면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 올려 가지고 결국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보면 각종 청에 넓은데 그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범위가 불필요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유능하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한 것도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올해 4%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속된 말로 곡소리 나지 않습니까? 지역을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학교 앞에 가는 지역을 저 동네를 가보면 영업 종료한 데가 많아요. 자영업자 문 닫은 데가 많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볼 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치권에서 그동안 무슨 자영업자들 무슨 손실보상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영업을 자유를 제한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있다가 안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소급하냐 마냐 막 논란하다가 아예 안 하는 그런 거. 지금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는 그걸 아쉬움과 어떤 당부를 좀 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민생의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이신데요.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정부여도 모든 국민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만족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기대가 투영되는 것이 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이제 무거운 짐이 항상 놓여 있게 돼 있는데요. 또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또 다른 어떤 과제를 떠안고 시작을 했죠. 이제 과거사와 관련된 어떤 정리 문제, 그리고 또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 이런 것들 또한 숙제로 안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시도, 전 그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그런 방향 설정이 잘못됐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아쉬운 점이나 미진한 부분 또는 어떤 미숙한 정책 시도 때문에 생겨난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앞으로 1년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다음 정권에서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뭔가 전달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국민들이 품을 수 있을 텐데 그 원인 진단 그리고 그에 적합하게 제시되는 어떤 해법이 이제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 교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가시긴 하셨습니다만 두 분 말씀하실 때 이제 민생에 대한 얘기에 좀 더 어떤 주안점을 맞추셨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왔던 개혁에 대한 얘기들은 약간 좀 비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도 이번에 그 4주년 특별 연설하시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시는 와중에 민생과 경제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 남은 1년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최대 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최대 변화가 벌어졌고 이것이 잘 안착하고 제도적인 변화가 이제 이게 구조화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더 방점을 찍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있으신데요. 노동일 교수님이 뭐 세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도 교수님하고 사실은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의 정치 이념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늘 먹고 사니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그 왕조는 역대 역사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관심 문제가 잘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은 1년 동안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그리고 자산, 그 주식이죠. 그리고 건강, 자녀 교육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바람인데 이 부분들이 잘 완성되지 않는 거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한참 우리 그 개발도상에서 있었던 막 우리가 성장을 막 구가하고 있었던 70년대, 80년대
우리 이제 저의 이제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재형저축이라든지 혹은 80년대에는 뭐 국민주 이래서 포철, 한전 이런 주식들이 국민들 사실상 나눠주다시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제도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뭐 공부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코인 시장으로 가져가고 비투 뭐 영끌 이런 얘기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막 그야말로 힘겨운 그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 플랫폼 노동, 배달 노동 이런 노동들이 하찮고 초라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그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로 4대 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집중되어야 될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 집중하고 그리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가 미처 못다한 개혁과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이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로 모여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 선언 발표하시고 기자회견하면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정책 실패를 시인한 셈이 됐는데, 자 그럼 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 보죠. 앞으로 남은 1년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용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한 것도 유심히 지켜봤고요, 봤는데 20대를 겨냥한 정책들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특히 이제 아마 모병제 같은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젊은이들이 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이렇게 등을 돌렸는가?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 그냥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학생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물론 젊은이들의 희망을 못 주는 것이 현 정부 탓만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걸 누구에게가 원망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야당에게 원망하겠습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원망하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래도 4년 동안 집권하고 있으니까 뭔가 나아질 걸 기대하고 촛불을 들고 했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때는 그래도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라떼는 말이 하나 유행하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직장 하나씩 또는 뭐 몇 개씩 골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그죠? 직장 걱정은 없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어 실력도 탁월하고요. 모든 점에서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붙을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지금 투영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불만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 그게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군대 문제, 가산점 문제, 뭐 이렇게 그런 지역적인 문제 말고 그래도 뭔가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없더라도 그래도 민주당 정부가 유능하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일을 태스크포스인가 하시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소홀히 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무슨 뭐 입시 문제 그게 아니고 수시를 몇 %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10년, 20년 후 이 젊은이들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스킬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냐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좀 시간이 되신다면 특히 그런 위원회에 관여하시니까 교육 문제도 조금이라도 그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노 교수님 비판이 꽤 날카로우신데 박 의원님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들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두선으로 하는 것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시면서 정책 경쟁이 좀 돼야 되는데 주로 그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뭐 1억 줄게, 3천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해외 여행 갈 수 있게 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세금 나눠주는 선심 정책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국민들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과 국민에게 또 다른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퍼주기 나눠주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국민들의 노력, 젊은이들의 노력, 이 성실한 노동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뒤면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2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자산을 이거 만들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부펀드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국부펀드와 연계하는 적립식 계좌를 구축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핵심은 뭘 주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고 얻은 성과와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느냐. 그 설계를 예전에는 뭐 재형저축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런 방식들로 새로운 자산 형성의 기회들을 열어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상당히 많다,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민생과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조금 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도 경제 부분에서든 아니면 사회 곳곳의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은 필요한데, 문제는 그 방향과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와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점에서 방향 설정은 옳았다 하더라도 주체의 어떤 도덕성 여부에 대한 신뢰를 부분적으로 잃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래서 실패한 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은 1년 동안에도 그 부분을 오히려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한 국민 집단을 그 개혁의 주체로 좀 더 호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특히나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자산 상황도 그런데, 결국은 상위 20%의 수입의 고학력 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양보하지 않고 불안을 내세워서 계속 이제 자기가 더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양극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 30대도 모두 다 똑같은 처지인 것은 아니고, 바로 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아니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그런 전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필요한 대로 여야가 좀 너무 가져다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분명하게 어떤 계급적인 문제이고 20대 80의 어떤 양극화 상황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것들을 상위 20%의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호소력 있는 어떤 전략을 내세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은 1년은 짧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관리 모드에 들어가고 관료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거의 이제 이 퇴임 준비 들어가는 식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개혁의 방향이 옳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좀 더 강력하게 호소하고 다음 민주당 정부에 그 바통을 넘겨줘서 미완의 개혁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주도권이 관료한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 개각과 그 후속 인사들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그 공무원 출신들이 약진한 그런 측면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내지 문재인 정권, 민주당을 포함해서요, 이 여권이 동력을 좀 잃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면, 처음에 다 이제 이른바 관료 출신들이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는 큰 논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게, 사실은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 해외 출장 논란이 있죠. 또 그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자기, 말도 민망한 도자기 밀수 의혹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노영욱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2억의 어떤 뭐 차익을 남긴 부동산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맞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연설과 기자들의 질문응답 이제 하시면서는 이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만을 좀 말씀을 이제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실 때 개혁 세력의 동력과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개탄을 금치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관료 정치인들이거나 혹은 갑자기 이렇게 그 장관 후보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 뭔가 좀 이렇게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관료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그 이제 몸가짐을 제대로 못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약간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고 하나 더 걱정인 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 이분은 그 법무부 차관을 마치고 나서 그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도 이제 거론됐었고요. 또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도 이제 거론이 됐었고 여러 곳에 이렇게 후보자로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이분이 법무법인의 월 자문료가 2,900만 원이다. 그 이게 논란이 벌어지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답을 내놓는 걸 보고 아이고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공직자로 갈지 모르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그 이제 2,900만 원이라고 하는 자문료를 받는다.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힘센 전직 정관 예우가 있어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 갖다 쓰고 그분들의 이름이라도 넣는 그 변론 요지서를 하나 들어가면 그만큼 죄가 있어도 벌을 조금 받게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변호사로 쓰거든요. 그런 대가로 이게 만일에 받는다고 그러면 2,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 눈높이 안 맞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분들이 그 어떤 공직 후보자로 또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몸가짐을 안 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고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되고 마지막까지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난감하고 난처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셨죠. 유명한 말. 장관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그러실 거예요. 후회 막급일 거예요. 그죠? 도자기 1250점 그걸 가져온 게 정말 특히 저는 해명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해명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집에서 쓰던 거라고. 어떤 분이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 앞에 있는 게 그 식탁 종이거든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 그것만 해도 300만 원어치가 넘는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분이 보면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 어이없는 해명 아닙니까? 샹들리 8개를 집에서 썼다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궁궐에 살았냐고. 그러니까 그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쩐지 일종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호수 전 차관 문제도 그렇고 일종의 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제 대통령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은 망신 주기 하지 말고 능력만 보고 할 것인가. 저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너무 흠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만 현미경으로 보고 너무 크게 확대하는 거 정책 능력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 때는 어땠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만약 문재인 정권이 또 정권 재창출을 민주당으로 해서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기회에 조금 여야가 합의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시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우리도 야당일 때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폐해가 크더라. 지금 우리가 집권해 보니까 이렇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 역량보다 그런 자그마한 흠이 너무 확대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예전에 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니까 이제 여야가 좀 합심해서 여야 공수교대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호소를 하셨으면 그 국민들도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그 단계인데 정책 영향을 조금 양해해 주시라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있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기 그렇잖아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마시는 것은 정말 정치라는 게 뭘로 하는 겁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말로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네, 뭐 문재인 정부의 현재 모습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1년 동안 뭘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얘기, 개혁 얘기 그게 두 가지 줄기인 것 같은데 의견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 교수님 좀 얘기를 하실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저는 뭐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민생을 제우선 과제로 놓고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뭔가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봉착하는 저항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패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론하는 것이 이른바 주택,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에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세금 인상 또는 그러니까 집값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하면서도 정작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가 인상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세금이 있어야만 또 예를 들어 무주택자라든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어떤 투입을 또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인상해야 할 필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과 그 저항을 어떻게든 우회하거나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병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개혁과 민생 추구는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격 안정, 부동산 주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실패했지만 투기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그리고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은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막 이렇게 이제 그 전쟁 치르듯이 이렇게 쭉 밀고 왔는데 거기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급 신호를 하고 계획을 짜면 이게 한 빨라야 5년, 길면 10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차기 정권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나 부동산 안정, 공급 안정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과 지원 요거 좀 두텁게 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주택자들에 대한 일정한 안정 이분들이 무슨 그 징벌적인 세금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내 주요한 의견들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1년 그렇죠. 정권은 1년 남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1년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여전히 10년 뒤에 대한민국 여전히 30년 뒤에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되잖아요. 이거 지금부터 스타트해가지고 준비해도 2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헛돈 썼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대로 가면 4차 재정축의 결과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연금 수익률 이렇게 계속 4%에 둘 거냐? 아니면 해외 연기금처럼 8%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것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의 임기는 1년 남았고 문재인 정부 임기는 1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의 20년 뒤, 30년 뒤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될 일 이겁니다. 이걸 같이 합시다. 라고 대통령이 호소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정말 그 국가 지도자의 호소에 그 호응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 꼭 필요한 일들이 뭔지를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뭐 하산이라는 게 있죠. 없이 쭉 역할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날이 나의 하산이다. 저는 그 마음가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오늘 시작하시는 일 10년 뒤에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오늘 개혁을 시작하면 20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거라면 다음에 정권을 민주당이 재창출하든 또 야당으로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그건 누구나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 방향이 옳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야말로 좋은 방향의 개혁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집 팔고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세금만 많이 오를 뿐이지 내가 좋을 게 없단 말입니다.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도 계속 보유세가 그야말로 징벌적으로 남으니까 별로 좋아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단지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20대, 30대들은 아무리 영끌하더라도 안 되니까 좌절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 없는 것으로 귀착돼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자꾸 무슨 뭐 투기를 억제한다 뭐 하고 자꾸 뭔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정말로 지금 자기 힘으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주거 안정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모든 주택도 다 정부가 공급하고 뭐 주제도 완화 뭐부터 해서 투기도 막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다음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틀을 놓는 것이 1년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네, 얘기 나누는 대로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정부나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그렇게 뭔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게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요? 지난달에 재보궐선거 치고 사실은 민주당이 크게 변화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도 지금 그렇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안에서는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려운 게 이 입으로만 혁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그렇게 보신다고 봅니다. 반성한다, 혁신한다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오히려 질서 있는 혁신하자 이렇게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죽을 벗기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가죽을 뜯어내는 일일 텐데 그러려면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한 논쟁도 있어야 되고 저기 싸움 났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조용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국민들한테 왜 맞았는데 왜 비판받고 있는데 뭐가 틀렸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렇게 정말 뻔한 상황, 뻔한 주장 그리고 뻔한 인물 이렇게 가면 그냥 뻔한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있고 또 긴장감과 공포심도 이제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올라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재선 의원들, 저를 포함한 재선 의원들과 송영길 당대표와의 이제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격렬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가면 내년 선거 집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못 살아옵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다음 행보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송영길 당대표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의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뿐입니다. 그럼 지금 9월까지니까 이제 5, 6, 7, 8 길어봐야 3, 4개월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 끌고 갈 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지면 송영길 당대표도 더 이상 자기 유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 동안 바짝 당의 혁신과 변화, 다른 이야기,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 국민들의 관심사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는데 민주당이 진짜 몸부림을 치는구나. 민주당이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내년에 뻔한 패배를 당하지 않을 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입장의 변화는 드러냈다고 봅니다. 어제 그 연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이제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섣발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안정화하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미완의 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과제로 이제 남기셨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사람들, 이제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피부에 와닿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어떤 분명한 방향선에는 제시했고, 그 점에서 저는 어쨌든 신임 송영길 대표의 이제 그 출범과 함께 뭔가 공조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쇄신과 관련된 이 그 불안은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그 조급증,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당을 굉장히 이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8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각자 위처지와 조건이 다르죠. 어느 지역구냐, 또는 비례대표냐, 또는 어느 뭐 격전지냐, 아니면 뭐 호남과 같은 곳이냐, 뭐 상황에 따라서 유권자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결국 이제 당이 종합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다음번 총선에서 자신들이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에만 끌려가면 그것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외치는 말이 쇄신과 혁신일 뿐이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이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은 다들 너무 급한 것 같고 아직은 좀 냉정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당원들의 갑작스러운 뭐 비난이나 성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당장 뭔가 변하는 모습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은 저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 지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공 교수님의 지적,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일정하게 합니다만, 저는 사실 차분하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희 당 상황에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똑같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니네 180석이나 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이야기와 함께 도대체 니네가 뭔가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밀어붙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왜 합의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게 무능으로 보이기도 하고 혼란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대선 일요일에 선언하고 어디를 처음 갔느냐면 그 현대자동차 노조가 초청을 해서요. 거기에 최고의 선진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위원들, 5만 노동자들, 5만의 조합원들을 이제 교육하는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갔거든요. 거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래도 기대했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했는데 서민들, 약자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했냐. 약속했던 개혁과 관련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 시원하게 뭐 하나 해놓는 것도 없이 하는 말씀들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게 무능으로 비춰지는, 정치라고 하는 건 합의를 해서 성과를 내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합의도 못하는,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지난 4.7 재보선에서의 패배가요, 그냥 이른바 병가지 상사, 군대에서 병가에서 있을 수 있는 한 번의 패배가 아니에요. 선거를 치르는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판이 뒤집히고 있는 상황에 그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수님께서는 약간 차분하게 좀 논의해봐라, 방향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시지만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매를 맞았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지, 넘어진 자리에서 남 탓한다, 딛고 일어나야 될 손으로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못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이유가 저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반성하고 출발하는 지점은 민주당의 무능과 민주당의 오만, 잘못, 위선, 내로남불 이런 이 부분에서 잘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진행 동안에 토론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 정말 짧게 한두 마디씩만 앞으로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노 교수님.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한 게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기보다는 현실주의자니까 과연 정당을 혁신한다고 할 때 무슨 정당의 당원 당규를 바꾸고 뭐 인물 바꾸고 제도 바꾸고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능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에 띄게 민심을 따르고 있구나. 현실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 교수님. 저는 이제 민주당과 현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표방해 왔기 때문에 그 민주당 다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대선 레이스하고도 다 연결이 될 텐데요. 그 민주당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당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배출해서 정권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책의 방향, 내용,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 한반도의 미래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그 과거에 품었던 생각이라든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 지금 현재의 장애의 요소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와 관련해서 개혁의 주체 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설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박 의원님 한 1분 정도 마무리하시죠. 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를 새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계파별로 진영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게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다음 정부를 재창출하겠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려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민심에 맞춰서 서로 논쟁하고 정책 경쟁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들썩들썩한 경선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선 준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하고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실패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이 전반도 실패하는 것이 되겠고 세계 인류 선도국가로 혁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바람도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실패를 국민들에게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대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동산과 민생 이런 문제 잘 대처해서 국민의 지지 속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는 5.18 특집 때문에 저희는 한 주 쉬고요. 저희는 25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